어머님, 이번 주 안으로 짐 싹 빼세요. 나가실 땐 청소 완벽하게 해놓으시고요. 아파트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지 단 하루. 어제까지만 해도 제 밥에 갈비찜을 얹어주며 살뜰히 모시겠다고 약속했던 며느리가 오늘은 싸늘한 얼굴로 냉정하게 통보했습니다. 서류의 인주가 마르기도 전에 본색이 드러난 것이었죠. 그 순간 저는 소파에 주저앉는 대신 조용히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그들에게 지옥의 쓴맛을 제대로 맛보게 해줄 전화 한 통을 걸기 위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이 된 송현숙이라고 합니다. 오래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 여기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일이 생겼다는 기대감이 생겼을 때 저는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때의 힘겨웠던 이야기 한번 들려봐 드려도 될까요? 법무사 사무실 안은 서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 한복판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증여계약서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 마련한 강남 아파트, 그 명의가 아들 준수에게 넘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진짜로 고마워. 준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는 연신 감동한 얼굴로 바라보더라고요. 준수야, 엄마가 너한테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구나. 제가 아들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큰 걸 주셨는데. 며느리 서영이가 특유의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환하게 웃으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제대로 대접할게요. 새로 생긴 고급 한정식집, 제가 미리 예약까지 해뒀어요. 그래, 그럼 우리 오늘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자.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고 저희는 사무실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준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죠. 엄마,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엄마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그래, 준수야. 엄마는 너를 믿는다. 저희는 강남역 근처의 한정식 음식점으로 갔습니다. 예약석으로 안내받은 방은 조용하고 분위기가 좋았어요. 상 위에는 정갈한 그릇들이 하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여기 특선 요리래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소갈비찜도 있네요. 서영이가 제 앞에 제일 부드러운 부위를 집어 접시에 놓으며 말했어요. 고맙구나, 서영아. 너밖에 없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요. 저희가 감사하죠. 안 그래요, 여보? 준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술잔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후에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알아. 이제부터는 이 아들이 엄마한테 2배, 3배로 효도할게. 딱 지켜봐. 약속해. 저는 그런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동안 혼자 지내면서 외롭고 쓸쓸한 날들이 많았는데 오늘 이렇게 아들 내외와 함께 앉아 밥을 먹으니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이제 어머님을 더 자주 찾아뵐게요. 아니, 이젠 그냥 저희가 모실 거니까 맛있는 것도 매일 해드리고요. 서영이가 싹싹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고맙다.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는 든든해. 식사 내내 준수는 앞으로의 계획을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손주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고 주말마다 어디 나들이를 갈 것이며 명절에는 뭘 할 것인지.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행복한 상상에 젖었어요. 이제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손주들을 돌보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서랍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준수가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갔을 때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여보,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이 집이 이제 아들 손으로 잘 지켜질 거예요. 당신도 기뻐해 줄 거죠? 저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준수가 오늘 나를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아들 믿어도 되겠죠?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첩을 덮고 조심스럽게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온몸이 편안해졌어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평온함이 단 하루밖에 가지 못할 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가볍게 세수를 하고 집안을 둘러봤죠. 거실 창문에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고 부엌 싱크대도 닦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레를 들고 거실 창문부터 닦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깨끗이 닦고 나니 햇살이 더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를 정리하고 설거지를 마친 뒤 가스레인지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쓰는 방도 가볍게 정돈했어요. 오전 10시쯤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서영이가 들어왔어요. 저는 거실 바닥을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서영이가 현관에 서서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걸레질을 멈추고 말했죠. 서영아, 왔구나. 내가 집 좀 정리하느라고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네. 그러셨군요. 서영이가 집안을 휙 둘러보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왔어요. 그런데 어제와는 전혀 다른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영이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근데 청소는 다 해놓고 나가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죠? 뭐라고? 서영아, 그게 무슨 말이니?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집 청소요. 어차피 이제 나가실 거잖아요. 그럼 계셨던 분이 깨끗하게 정리는 하고 가셔야죠. 서영이가 팔짱을 끼며 차갑게 말했어요. 서영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나가? 어제 너희가. 어머님. 서영이가 제 말을 딱 잘랐습니다. 어제 진명에 다 넘기셨잖아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도장 다 찍으셨고요.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저희 거예요. 서영이가 마치 자기 집을 소개하듯 거실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예 변경된 지 하루 만에 나더러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어머님이 계속 여기 계시면 저희 부부한테 부담이에요. 안 그래도 애들 커서 방도 좁은데 이젠 젊은 사람들끼리 편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서영이가 주방 쪽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부엌도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아놓으세요. 기름때 낀 거 싫으니까요. 그리고 화장실도요. 어머님 방에 있는 짐도 남김없이 싹 빼시면 돼요. 제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어제까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던 며느리가 맞나요? 서영아, 너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니? 네, 진심이에요. 어머님, 저희 들어와서 살 거니까 빨리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서영이가 손목 시계를 툭 보며 말했습니다. 준수는 이 사실을 알아? 당연히 알죠. 준수 씨도 저랑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모시고 사는 거 불편하다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소파로 가서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잘 모시겠다고,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던 아들과 며느리. 그런데 집 명의를 넘긴 지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서영이는 쐐기를 박는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짐 다 빼세요. 저희도 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럼 전 볼일 보러 가야 하니까 청소나 깨끗하게 해놓으세요.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은 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준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불도 안 켜고 뭐해? 집에 계셨어? 준수가 가방을 소파에 휙 던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수야,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준수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오늘 서영이가 왔었다. 응, 알아. 오전에 들른다고 했어. 그래서 엄마 보고 집에서 나가래. 이번 주 안으로 당장 나가라고 했어. 준수가 넥타이를 풀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엄마, 준수야, 너도 같은 생각이야? 네 마누라가 나가라고 말할 걸 너는 알고 있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수가 크게 한숨을 내쉬더니 제 맞은편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엄마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우리도 입장이 있어. 무슨 입장? 네 입장이 뭔데? 엄마도 이해 좀 해줘. 우린 젊은 부부잖아. 그리고 애들도 크는데 우리도 프라이버시라는 게 필요하거든. 준수가 손가락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엄마가 너희를 방해라고 했다는 거니? 내가 너희 집 가서 너희 안방을 들여다보기라도 했어. 뭘 간섭했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세대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있어. 서영이가 특히 힘들어해. 알잖아, 걔 성격. 준수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준순이가 엄마 노후 책임진다고 잘 모시겠다고 했잖아.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연극이었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지. 근데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근처에 원룸이나 아니 작은 오피스텔 하나 알아볼게. 거기서 편하게 지내. 준수야, 나는 정말 너무 갑작스럽다. 시간을 갖고 집을 좀 천천히 알아보고 싶어. 저는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안 돼. 서영이가 싫다잖아. 빨리 나가주면 좋겠어.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는 짐 빼줘. 준수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섰습니다. 준수야,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제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피곤해. 나중에 얘기해. 그냥 한숨만 길게 내쉬더니 현관문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3번이나 말했던 아들. 그런데 집 명의를 넘긴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할 수 있나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영정이 모셔진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 초를 켰어요. 여보, 당신 지금 보고 있어? 우리 준수가 당신이랑 내가 평생 모은 이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고 해.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인데 그게 이렇게 우리 모자 사이를 갈라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나 정말 이대로 쫓겨나야 해요? 말 좀 해봐요.
영정 속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어요. 저는 새벽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고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증여를 취소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하나하나 넘기며 찾았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법률 상담을 받았던 분이 계셨어요. 김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변호사님, 저 송현숙입니다. 예전에 남편 일 때문에 도움 받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아, 송 여사님. 그럼요, 기억하죠. 아이고,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리세요? 변호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큰일 났어요. 제가 아들한테 집을 증여했는데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틀 전에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은 것, 며느리가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 아들도 빨리 나가라고 한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심각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증여하신 게 언제라고요? 그저께요. 그저께 증여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런데 어제 며느리랑 아들놈이 송 여사님,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오실 수 있어요? 종로에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은 후 택시를 타고 종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과연 증여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 건물 앞에 도착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변호사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변호사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송 여사님,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 변호사님, 이른 아침부터 죄송하게 됐어요. 아닙니다. 일단 앉으세요. 제가 의자에 앉자 김 변호사님이 마주 앉으며 물었어요. 여사님, 증여계약서 사본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건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법무사 사무실이 어딥니까? 제가 연락처를 알려드리자 김 변호사님이 전화로 법무사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팩스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증여계약서를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등기부등본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턱을 괴며 한참 동안 서류를 노려봤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안 될까요? 취소할 수 있어요? 저는 조급한 마음에 물었어요. 송 여사님, 증여 취소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요? 민법에 배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를 한 사람에게 아주 심하게 잘못한 경우에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배은행이요? 네, 지금 아드님 내외가 여사님을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 이건 명백한 배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럼 제가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송 여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해야 하고 법적 절차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해야죠. 그게 어떤 집인데 저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각오가 서셨다면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내용 증명? 그게 뭐예요? 증여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는 우편입니다. 이걸 아드님 내외에게 보내서 반응을 지켜봐야 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며칠 후 김 변호사님이 보낸 내용 증명이 아들 내외에게 도착했나 봅니다. 그날 오후 조용하던 제 핸드폰이 시끄럽게 울렸어요. 준수였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전화기를 통해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준수야,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아니, 이게 무슨 짓이냐고. 증여 취소?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준수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어요. 준수야, 흥분 가라앉히고 들어. 너희가 먼저 엄마를 이 집에서 쫓아냈잖아. 그래서 도로 찾으려는 거야.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쫓아내? 우리가 언제 엄마를 쫓아냈다고 그래. 그건 엄마가 오해하는 거지. 준수가 펄펄 뛰며 발뺌하기 시작했어요. 오해? 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그게 오해야? 서영이랑 네가 나더러 이번 주 안으로 당장 짐 빼서 나가라고 했잖아. 엄마, 그건 준수가 쩔쩔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서영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비켜. 나 좀 바꿔봐. 답답해 죽겠네. 준수가 전화를 서영에게 넘긴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서영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아, 네가 나한테 한 말 기억하지? 어머님, 혹시 요새 어디 편찮으세요?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니? 어머님 연세에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지시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뭐, 노인 우울증이라든가 치매 초기 증상이라든가. 서영이가 저를 조롱하듯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뭐, 너 지금 내가 정신병 걸렸다는 거야? 치매라고 말하는 거니? 어머님이 지금 하시는 짓이 딱 그렇잖아요. 증여 취소라니요.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님 괜히 변호사한테 돈 쓰면서 소송 같은 거 하시면 어머님만 손해예요. 이미 법적으로 다 끝난 일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너 잘 말했다. 좋아, 법대로 하자. 어디 끝까지 가보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지내며 김 변호사님과 전화로 소송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선 남자 두 명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박준수 씨 어머니 계십니까? 저희는 스타캐피털에서 나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데요? 문 좀 열어주시죠. 아드님 일로 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문을 열었습니다. 덩치 큰 정장 차림의 남자 두 명이 현관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왔어요. 박준수 씨 어머니 맞으시죠? 한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신데요? 저희는 대부업체 직원입니다. 아드님이 빌린 돈을 안 갚고 있어서요. 대부업체요?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1억 5천만 원입니다. 1억 5천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저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드님이 작년에 저희한테 급전이 필요하다고 빌려가셨어요. 그런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한 푼 안 갚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제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 차용증 있습니다. 박준수 씨 본인 서명도 있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봤어요. 정말 준수의 필체, 준수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오세요? 아드님이 전화를 싹 피하고 잠수를 타서요. 부모님이라도 만나야죠. 저는 아들이 돈을 빌린 줄도 몰랐어요. 그래도 어머니시잖아요. 자식이 빚졌으면 부모가 대신 갚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가 소파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시다니요? 저희가 조사를 다 해봤는데 최근에 이 강남 아파트명의 아드님한테 넘기셨다면서요? 제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 돈으로 빚 갚으시면 되겠네. 일부라도 갚아주세요. 그건 제가 아들한테 증여한 거라 돈 받고 판 게 아니에요. 증여를 하실 정도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사정이 급합니다. 정말 돈 없어요. 저도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아드님이 어디 있는지 연락처라도 알려주세요. 저도 연락 잘 안 돼요.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다시 오겠습니다. 한 남자가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탁 던지듯 놓았어요. 아드님 찾으시면 여기로 꼭 연락 달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조치요? 네, 재산 압류 같은 거요. 그 증여한 아파트, 그리고 어머님 명의 재산도 저희가 다 조사할 겁니다. 남자들이 쿵쿵거리며 나갔습니다. 1억 5천만 원. 준수가 이렇게 큰 빚을 졌다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여사님? 침착하게 말씀하세요. 대부업체 사람들이 저한테 왔어요. 아들이 1억 5천만 원을 빌렸대요. 채권자들이 직접 찾아왔다고요? 네. 저보고 대신 갚으라고 했어요. 차용증도 보여줬고요. 여사님, 혹시 그 차용증 사진 찍으셨어요? 아니요. 너무 놀라서 명함만 받았어요. 괜찮습니다. 그 명함에 있는 번호로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아드님 채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사님, 이게 증여 취소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아드님이 이 막대한 채무를 숨기기 위해 증여를 받은 거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음 날 김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대부업체에 연락해 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1억 5천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전부가 아니라니요? 제가 아는 세무사님한테 부탁해서 아드님 신용조회를 싹 해봤습니다. 총 빚이 5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5억 원이라니요. 여사님,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아드님이 그토록 집을 증여받으려고 한 이유가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채권자들한테 자기 재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어머님 명의로 된 안전한 집을 자기 명의로 급하게 옮긴 겁니다. 명백한 사회행위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철저하게 이용한 거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에서 최대한 조용히 지냈어요. 혹시나 채권자들이 또 들이닥칠까봐 조마조마하면서요. 사흘 후 저녁 준수와 서영이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현관문을 아주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자 준수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휙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이게 뭐니? 이삿짐 센터 연락처야. 우리가 알아봤으니까 여기 전화해.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짐 다 싸서 나가. 준수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엄마는 못 나간다. 아니, 안 나가. 여기가 내 집이야.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법적으로는 우리 집이라니까? 제발 좀 빨리 나가줘. 내가 끝까지 안 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경찰 불러야죠. 서영이가 저를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엄연히 우리가 집주인인데 어머님은 지금 남의 집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계신 거잖아요. 너희들 다 들켰어. 엄마가 증여 취소 소송을 할 거야. 소송? 웃기지 마, 엄마. 그런 거 해봤자 승산 하나도 없어. 준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엄마가 기분 좋게 자발적으로 증여했잖아. 아무 조건도 없었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난 일이라고. 아니, 너희가 날 속인 거잖아. 네 빚 갚으려고 날 속인 거잖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나, 속이긴 뭘 속여요. 어머님이 흔쾌히 알아서 주신 거잖아요. 증거 있어요? 서영이가 가방을 뒤지며 말했어요. 어머님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최후의 방법을 써야 돼요. 최후의 방법? 그게 무슨 방법인데?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하시죠? 방금 한 말도 잊어버리시고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입원하셔야겠어요. 서영이가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웃었습니다. 뭐, 정신병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어머님 나이에 흔히 있는 일이에요. 망상 증세 보이고, 자식들 의심하고, 아는 의사한테 말하면 진단서 갖는 거, 그거 어렵지 않아요. 너희가 감히. 아, 시끄러워.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구시니까. 준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제 아들이, 제 배로 낳은 아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하다니요. 너희가 정말 내 아들 며느리가 맞니? 짐승도 너희보다는 낫겠다. 엄마, 말 조심해. 아무튼 우리도 더는 못 참아. 금요일까지 무조건 나가. 준수가 소리를 지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서영이도 콧방귀를 뀌며 따라 나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덩그러니 남고 나니 정말 무서웠어요. 저것들이 진짜로 저를 정신병원에 가둘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캄캄하고 조용한 새벽에 저는 소리 없이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남편의 사진만 챙겼어요. 그리고 저의 오랜 친구 정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나 현숙이야. 자는데 미안해. 현숙아, 웬일이야, 이 새벽에. 무슨 일 있어? 정숙아, 미안한데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나 집에서 도저히 못 있겠어. 뭐, 무슨 일인데 그래? 너 어디야? 목소리를 왜 이렇게 떨어? 내가 갈게. 정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앞이야. 그냥 아파트 앞에 나와 있어. 알았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금방 갈게. 30분쯤 지나자 정숙이가 급하게 차를 몰고 왔어요. 현수가, 너 꼴이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정수가 일단 가. 차 안에서 얘기할게. 저는 정숙의 차에 탔습니다. 정숙의 집으로 가면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집을 증여한 것부터 며느리가 나가라고 한 것, 그리고 저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까지요. 뭐, 아니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천하의 몹쓸 것들. 정숙이가 분노하며 핸들을 쾅 쳤습니다. 진정해, 정수가 운전 중이잖아. 진정해? 야, 이걸 듣고 내가 어떻게 진정을 해? 아이고, 현수가. 그동안 얼마나 맘고생이 심했니? 정숙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일단 우리 집에 가자. 방 하나 비어 있어. 아무 걱정 말고 거기서 쉬어. 정수가 정말 고마워. 정숙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수기가 따뜻한 물을 챙겨주고 방을 정리해 이불을 깔아줬어요. 현수가 오늘은 아무 생각 말고 푹 쉬어. 내일 정신 맑을 때 다시 생각하자. 그래, 정말 고마워.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빠져나왔다는 안도감이 들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의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같은 아파트에 살던 최 여사님이 정숙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숙 씨, 내가 소식 듣고 겨우 수소문해서 찾아왔어요. 최 여사님, 어쩐 일로? 정숙 씨한테 연락처 받았어요. 현숙 씨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이세요? 최 여사님이 거실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 서영 씨 말이에요. 내가 최근에 여러 번 마주쳤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봤어요. 이상한 행동이요? 웬 낯선 남자랑 아파트 앞에서 자주 만나더라고요. 처음엔 바람이라도 피우나 싶었는데 최 여사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연히 대화를 들었는데 무슨 부동산이니 계좌니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좌요? 네. 그리고 이건 확실하진 않은데 현숙 씨 명의로 된 통장이나 카드를 함부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카드라는 말을 똑똑히 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카드를요? 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요. 현숙 씨,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 여사님이 돌아간 후 저는 즉시 은행으로 달려가 거래 내역을 출력해 달라고 했어요. 최근 6개월치 내역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아주 규칙적으로 돈이 인출된 기록이 있었어요. 저기요, 이게 뭐죠? 저는 이 돈 인출한 적 없는데요. 고객님, 여기 인출 기록 보시면 본점 창구에서 본인이 직접 출금하셨네요. 아니요. 저는 창구에 간 적이 없어요. 이상하네요. 본인 확인 후에 출금됐을 텐데요. 저는 서류를 들고 김 변호사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이 돈 만진 적도 없어요. 김 변호사님이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매달 5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이 빠져나갔네요. 저는 정말 이 돈 인출한 적 없어요. 가족 중 누군가 도장과 통장을 훔쳐서 몰래 쓴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것 같아요. 명백한 횡령입니다. 여사님, 이걸로 며느리 이서영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고소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제가 바로 고소장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캄캄했던 눈앞에 조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의 집에서 보름이 지났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기도 해서 추도 미사를 드릴 겸 성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현수가 너 정말 혼자 괜찮겠어? 아직 안색이 안 좋아. 정수기가 부엌에서 나오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바람도 좀 쐬야지. 미사 보고 올게. 그래, 알았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조심히 다녀와. 성당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익숙한 성당 입구가 보였어요. 미사를 마치고 성수를 찍으며 기도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부디 곁에서 힘을 주세요. 성당 밖으로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혹시 현숙 씨 아니십니까?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의 노신사가 저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인 윤성만 회장님이었어요. 어머나, 윤 회장님? 아이고, 현숙 씨.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윤 회장님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네, 회장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저는 늘 똑같죠. 그런데 현숙 씨 얼굴이 왜 이래요? 어디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윤 회장님이 저를 찬찬히 뜯어보시며 물었어요. 그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님은 남편의 40년 지기였고 누구보다 남편과 저를 아껴주시던 믿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회장님, 사실은요. 저는 결국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윤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나중에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셨어요. 어휴, 현숙 씨,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셨는데 저한테 연락도 안 하시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회장님, 저 정말 눈앞이 캄캄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현숙 씨, 도철이가 제 40년 지기 친구 아닙니까?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제가 이 일을 모른 척하면 그 친구 볼 면목이 없죠. 윤 회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이런 부동산 법률 문제를 얼마나 많이 다뤄봤겠습니까? 그리고 제 밑에 유능한 변호사들도 여럿 있고요. 정말요? 그럼요. 이런 증여 취소, 사회행위 사건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현숙 씨,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윤 회장님의 목소리가 힘차게 들렸어요. 회장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내일 당장 제 사무실로 오세요. 지금 상담받고 있는 그 김 변호사님도 같이 모시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만나서 구체적인 전략을 짜야 합니다. 어설프게 싸우면 안 돼요. 아주 제대로 뿌리를 뽑아야죠. 저는 오랜만에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윤 회장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 저녁 정수기에게 윤 회장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성당에서 윤 회장님을 만났다고? 응, 정말 우연히 만났어. 아이고, 잘 됐다. 하늘이 도왔네. 윤 회장님이면 힘이 있으신 분이잖아. 정수기가 제 일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내일 회장님 사무실에 가봐야 해. 그래, 이제 정말 상황이 나아질 거야. 힘내, 현수가.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변호사님, 저 송현숙입니다. 네,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윤석만 회장님을 아세요? 윤 회장님요? 그럼요, 당연히 알죠. 이 업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회장님이 저희 일을 도와주시겠대요. 오늘 회장님 사무실로 저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제가 지금 바로 모시러 갈게요. 오전 10시에 김 변호사님이 차를 가지고 오셨어요. 강남에 있는 윤 회장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높은 빌딩 20층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윤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숙 씨, 김 변호사님도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의실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최 세무사님, 여기는 박 변호사님과 이 변호사님입니다. 윤 회장님이 한 분씩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송현숙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법적 근거와 증거 수집 방법이 하나하나 계획됐어요. 현숙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윤 회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네, 회장님. 소송이 길어질 텐데 현숙 씨가 마음 편히 머물 곳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친구 집에 있어도 괜찮아요. 아닙니다. 싸움은 든든한 내 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소유한 빌라가 있어요. 조용하고 살기 좋습니다. 거기 한 채를 쓰세요. 네, 회장님, 제가 어떻게 그런 신세를 져요. 그럴 순 없어요. 괜찮습니다. 내 친구 부인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줍니까? 아무 걱정 말고 편하게 쓰세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별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윤 회장님이 직접 빌라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조용한 주택가에 있는 깨끗한 빌라였습니다. 2층 집이었어요.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날 저녁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수가 나야. 현수가 어떻게 됐어? 회의는 잘했어? 응, 회장님이 빌라를 한 채 주셨어. 이제 여기서 지내라고. 뭐, 빌라를? 어머나 세상에. 정말 잘 됐다, 현수가. 그동안 네 집에서 신세 많이 졌어. 정말 고마워, 정수가. 무슨 소리야,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짐 옮길 때 도와줄게. 정수기네 집에서 짐을 가져와 빌라에 정리했어요. 깨끗하고 안전한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적 싸움을 준비할 수 있게 됐어요. 다음 날 김 변호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가처분이 그게 뭐예요?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드님이 아파트를 팔거나 그걸 담보로 돈을 빌리지 못하게 법적으로 꽁꽁 묶어두는 겁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여사님, 됐습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파트의 처분금지 가등기가 올라갔어요. 김 변호사님이 평소답지 않게 흥분해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니나 다를까 준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준수가 전화기가 터져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는 거니? 집에 처분금지가 걸렸잖아. 은행에서 연락 왔어. 이것 때문에 대출도 못 받고 다 막혔다고. 그래, 잘 됐네. 난 그냥 법대로 하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나올 거야? 준수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서영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협박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문자들 너무 끔찍한데 어떻게 하죠? 절대 지우지 마세요. 여사님, 그게 다 며느리의 실체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그날 저녁 김 변호사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사님, 방금 며느리 서영이를 형사 고소했습니다. 네, 벌써요? 무슨 혐의로요? 그 통장 내역 있죠? 그걸로 횡령, 그리고 어머님 도장 함부로 쓴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방금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 오는 길입니다. 드디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여사님, 드디어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이고, 언제예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드디어 증여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재판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데리러 오셔서 말했습니다. 여사님, 오늘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진 증거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린 이깁니다. 네, 변호사님, 변호사님만 믿겠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도착해 계단을 올라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쪽을 보니 준수와 서영이가 이미 와 있었. 준수 옆에는 낯선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수가 저를 보더니 쯧 하고 혀를 차는 것 같더니 이내 고개를 휙 돌려버렸습니다. 며느리 서영이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뭐가 그리 당당한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일어나셨어요. 원고 송현숙은 피고 박준수에게 강남 소재 아파트를 증여했으나 피고들의 명백한 배은행위로 인해 이 증여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 며느리인 피고 이서영은 원고에게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첫째, 피고 박준수는 5억 원이 넘는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채무를 은닉하기 위한 명백한 사회행위였습니다. 둘째, 피고 이서영은 원고의 통장에서 무려 3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이것은 횡령입니다. 셋째, 피고들이 원고를 정신병원에 보내겠다. 당장 나가라고 협박한 문자 메시지입니다. 서류들이 판사님께 전달됐습니다. 준수 측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어요.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허가합니다. 법정 뒤에서 최 여사님이 걸어 나왔어요. 증인은 그날 무엇을 목격하셨습니까? 김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날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나길래 나가봤더니 저기 앉아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차피 나갈 거면 집 청소나 깨끗하게 해놓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차갑고 무섭던지요. 거짓말. 저 아줌마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영이가 그 말을 듣자마자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났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세요. 판사님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증인 계속하십시오. 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완전히 내쫓으려고 했어요.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기일에 은행 거래 기록과 추가 증인 신문을 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준수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당하게 준수의 시선을 받아냈습니다. 여사님, 오늘 재판 아주 잘 됐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네, 이대로 가면 우리가 승소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여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며느리 이서영이 드디어 경찰서에 소환됐답니다. 횡령건 때문이요? 네,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조사한대요. 서영이는 경찰서에서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쓰라고 준 생활비였다고 아주 뻔뻔하게 발뺌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 CCTV를 확인한 결과가 나왔죠. 제가 은행에 간 적이 없는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서영이가 제 도장을 들고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며칠 후 최 세무사님이 더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며느리 이서영이 자기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차명계좌요? 그게 무슨... 네, 어머님 통장에서 빼돌린 돈이 바로 이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악질이에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준수 귀에도 들어갔나 봅니다. 준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수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왜? 엄마, 서영이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 나나는 몰랐어. 통장, 차명계좌, 나는 정말 몰랐어. 그래서 그동안 서영이가 이러고 다닌 걸 몰랐다고 해서 네가 나를 내쫓으려고 했던 죄가 없어지니?
엄마, 그건 서영이가 끊는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변호사님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여사님, 아드님 준수 씨가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모든 게 아내 이서영이 주도한 일이라고, 자기는 몰랐다고 선을 긋고 싶어 하더군요. 그래서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드님도 사문서 위조 방조와 사회행위에 연루됐어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며칠 후 윤 회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현숙 씨, 며느리 친정 부모가 절 찾아왔어요. 무슨 일로요? 현숙 씨를 만나고 싶대요. 무릎 꿇고 빌겠다면서 선처를 부탁하러요. 회장님, 저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돌려보내겠습니다. 검찰은 결국 서영이를 기소했습니다. 형사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드디어 증여 취소 소송 최종 판결 날이 왔습니다. 저는 김 변호사님과 함께 법정에 섰어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 박준수는 채무 은닉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고, 피고 이서영은 횡령 행위를 저질렀다. 배은 행위가 명확히 인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파트 소유권은 원고 송현숙에게 환원한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이게 무슨 판결이야? 인정 못해. 항소하겠습니다. 준수가 법정에서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여사님, 항소심에서도 이길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어요.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유지하여 판결이 완전히 확정됐습니다. 드디어 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돼지우리처럼 어질러져 있었어요. 준수 내외가 짐을 빼며 황급히 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집을 정리했습니다. 거실도 닦고 부엌도 깨끗이 청소한 후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이겼어요. 제가 우리 집을 지켜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윤 회장님과 김 변호사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조촐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현숙 씨,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윤 회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다 잊고 편히 사세요, 여사님. 김 변호사님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직 며느리 서영이의 형사재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되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평화는 보름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등기우편입니다. 우체부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낯선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뜯고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소장이라는 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고소인은 박준수와 이서영, 제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저 송현숙이었고요. 죄명은 명예훼손과 무고죄였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고소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증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아들과 며느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서영이의 횡령 혐의를 근거 없이 씌워 인생을 망가뜨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자그마치 5천만 원이었어요. 고소장에는 교묘한 논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사용한 돈은 시어머니인 제가
평소에 쓰라고 넉넉히 준 생활비였다고요. 제가 이걸 횡령으로 몰아간 게 악의적 누명이라는 거였어요. 준수의 채무도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일 뿐인데 이를 사기나 재산 은닉으로 몰아간 건 명백한 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없이 고소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즉시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여사님? 침착하게 말씀하세요. 준수 내외가 저를 고소했어요. 명예훼손이랑 무고죄로요. 뭐라고요? 지금 고소장 받으셨어요? 네, 방금 등기우편으로 왔어요. 손해배상 5천만 원이래요. 제가 지금 출장 중이라 오늘은 어렵고 내일 아침에 바로 사무실에서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무 걱정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잠깐의 평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변호사님 사무실로 갔어요. 여사님, 고소장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김 변호사님이 고소장을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돼요? 역고소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입니다. 벼랑 끝에 몰리니 발악을 하는 거죠. 그럼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에요. 이게 아주 악질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고소장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정신감정 요청이요? 네, 여사님의 정신 상태를 법원에서 감정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멀쩡한 사람을 왜? 이거죠. 여사님이 노년기 우울증이나 망상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려는 겁니다. 김 변호사님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 내외를 모함했다. 이렇게 몰아가려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만약에 정신감정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렵게 이긴 증여 취소 판결의 정당성에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송현숙 씨의 진술 자체를 못 믿게 만들려는 속셈이에요.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여사님, 너무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를 받아둡시다. 제가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사님이 얼마나 정상적이고 건강한지 우리가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저놈들 손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 주에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수백 개가 넘는 설문지도 작성하고 한참 동안 면담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송현숙님 검사 결과 모든 항목이 다 정상 범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우울증이나 망상증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건강하십니다. 소견서를 받아 김 변호사님께 전달했어요. 하지만 준수 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성당에서 신자 한 분이 저를 조심스럽게 찾아왔어요. 현숙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까 이상한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었어요. 누구요? 저 아는 분이세요? 아니요, 자기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고 하던데 현숙 씨에 대해 묻더라고요. 현숙 씨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물어봤어요. 무슨 이상한 행동이요? 예배 중에 혼잣말을 한다거나 멍하니 초점을 잃고 집중 못하는 모습을 봤냐고요. 기가 막혀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것들이 제 주변 사람들까지 쑤시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연히 그런 거 하나도 없다고, 우리 현숙 씨 멀쩡하다고 소리 지르고 자리를 피했죠.
근데 대체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평소 가깝게 지내던 오랜 성당 친구 한 분이 갑자기 제 전화를 피하고 핑계를 대며 끊었어요. 이유도 말하지 않고요. 다른 지인도 차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쪽에서 주변인들에게 저를 정신병자, 아들 등쳐먹는 노망난 늙은이로 소문을 내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고립되는 것 같았어요. 윤 회장님만 변함없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현숙 씨, 힘내세요. 저것들 수법이 아주 더럽네요. 제가 있잖아요. 회장님,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끝까지 갑시다. 일주일 후 또 다른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법원 봉투였어요. 뜯어보니 가압류 결정문이었습니다. 준수 측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5천만 원을 근거로 제 재산의 가압류를 신청한 거였어요. 변호사님, 가압류가 뭐예요? 김 변호사님께 전화로 물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담보로 여사님의 재산을 법원이 묵는 겁니다. 그럼 제 통장은요? 네, 인출이 안 됩니다. 집도요? 네, 어렵게 찾아온 아파트도 다시 처분 금지가 됐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당장 쌀이라도 사려고 생활비를 인출하려고요. 죄송합니다만 이 계좌는 법원 가압류 결정으로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은행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기요, 그럼 조금만이라도 안 될까요? 10,000원이라도 저 쌀 사야 해요.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죄송합니다. 법원 결정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단돈 100원도 안 됩니다. 공과금도 낼 수 없었어요.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가압류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여사님, 이게 풀리려면 최소한 달은 걸립니다. 그럼 저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요? 윤 회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현숙 씨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생활비 당장 이체해 드릴게요. 회장님,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아직 저를 믿어주는 정숙과 오랜 친구들에게 조금씩 빌렸습니다. 식사도 하루에 2끼로 줄였어요. 밥과 김치만 먹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카트를 밀고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저 앞에서 익숙한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며느리 서영이었어요. 서영이가 저를 보더니 피식하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치욕감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어요. 카트를 잡은 손에 뼈마디가 하얗게 드러나도록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장바구니에는 달랑 두부 한 모와 콩나물 한 봉지밖에 없었어요. 더 살 돈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나 초췌해져 있었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폭삭 늙어버려 머리에는 흰머리가 하얗게 눈이 내렸더라고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가 과연 이 싸움을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압류로 돈이 묶여 하루하루가 절망적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러다 굶어 죽는 건 아닌가 싶은 나날이 계속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와 달리 아주 격앙된 목소리였습니다. 여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네. 변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방금
며느님, 아니, 이서영 씨의 직장 동료라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직장 동료요? 네. 같은 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본인이 제보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군요.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제보요? 뭘 제보한다는 거예요? 자세한 건 만나서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제 사무실로 오신대요. 여사님도 오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날 김 변호사님 사무실로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이미 한 여자분이 와 계셨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미선이라고 합니다. 이서영 씨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정미선이라는 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영이와 같은 학교에서요? 네, 사실 최근에 뉴스에서 소송 기사를 봤습니다.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신가요, 선생님? 김 변호사님이 물었어요. 이서영 선생님이 사실 몇 년 전부터 학교에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정미선 씨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촌지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요. 그리고 그 돈봉투를 준 특정 학생들에게 특혜를 줬고요. 촌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학부모들이 돈봉투를 주면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성적이 턱없이 부족해도 상을 받고 반장도 시켰어요. 세상에.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렇게 받은 돈을 자기 계좌가 아니라 차명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돈을 숨겼다는 거예요. 김 변호사님이 날카롭게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미선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교사들 전체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녹음한 파일이 있어요. 녹음이요? 네, 그날 이서영 선생님이 술에 엄청나게 취해서 자기 입으로 자랑하듯이 말했어요. 정미선 씨가 핸드폰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자기 시어머니를 제대로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머리를 써서 증여를 유도했다고요. 집을 완전히 받아낸 다음에 바로 쫓아낼 계획이었다고 그걸 아주 재밌다는 듯이 자랑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네, 그 자리에 있던 교사들이 전부 다 들었습니다. 다들 듣고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눈치만 봤어요. 저는 그때 이걸 녹음을 해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선생님, 그 파일을 지금 들려주실 수 있나요? 김 변호사님이 물었어요. 네, 들어보세요. 정미선 씨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끄러운 식당 소음 사이로 분명히 며느리 서영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유, 우리 시어머니? 완전 순진에 빠졌지. 내가 그냥 눈물 좀 짜면서 어머님 제가 효도할게요. 잘 모실게요. 하니까 그냥 홀랑 넘어가더라고. 그 강남 아파트를 멍청하게 그냥 내주더라고. 이제 뭐 쫓아내면 끝이야.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 선생. 그래도 되는 거야? 뭐가 안 돼? 법적으로 이제 완전 우리 집인데. 그 늙은이가 뭘 어쩔 수 있겠어? 안 그래? 저는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변호사님, 이 파일. 네, 여사님,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로 복사했습니다. 정미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를 입었습니다. 제가 정미선 씨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동안 묵인한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했거든요. 사무실을 나온 후 김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이건 결정적 증거입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정말요? 네, 저것들이 여사님을 무고죄로 고소했죠? 이 녹음 파일 하나면 저것들 고소는 그냥 박살납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이기는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며느리 이서영을 사기와 공갈 혐의로 추가 고소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범죄예요. 김 변호사님이 즉시 검찰에 연락했어요. 이 결정적인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이 증거를 듣고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서영이에 대한 조사를 아주 강력하게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윤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회장님, 저 현숙이에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서영이가 그 아이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속인 거라는 녹음 파일이 나왔어요. 정말입니까? 아이고, 다행이네요. 하늘이 도왔습니다.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며칠 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수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김 변호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사님, 마음 단단히 드셔야겠습니다. 아드님이 더 큰 일을 벌였습니다. 네, 무슨 일이요? 준수가 또 왜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서류를 위조하려 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처분 때문에 막히니까 그걸 풀려고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사님 명의로 된 다른 예금까지 몰래 빼돌리려고 했어요. 어떻게 그런 짓을? 더 심각한 건 여사님 인감도장을 몰래 복제해뒀습니다.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오후 준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야. 무슨 일이니? 엄마,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 좀 하자. 응? 내가 다 설명할게. 준수야,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 엄마, 제발, 나 한 번만 만나줘. 엄마 아들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안 돼. 저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 바로 말씀드렸어요. 변호사님, 준수가 저한테 자꾸 연락해요.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당장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드님이 여사님한테 일정 거리 100m 이내로 아예 못 오게 막는 겁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냈고 일주일 후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여사님, 됐습니다. 아드님이 이제 여사님 집 근처에도 못 옵니다. 정말요? 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서영이 친정 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사부인,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부인, 저희 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서영이 친정 어머니가 제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듯이 고개를 숙였어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제발요.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 따님은 선을 넘었어요. 저는 문을 닫으려 했어요. 사부인, 제발, 한 번만, 돌아가세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김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첫 번째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 무고죄 건이요? 네. 저놈들이 여사님 고소한 거 기각됐습니다. 여사님이 이겼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동시에 가압류도 즉시 해제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통장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은행에 가서 제 돈을 인출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쌀밥에 고기 반찬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2주 후 며느리 서영이의 형사재판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 이서영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를 법정 구속한다. 서영이가 법정에서 억울해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끌려나갔어요. 같은 주에 준수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피고 박준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준수는 다행히 교도소에 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과자가 됐습니다. 또한 피고 박준수와 이서영은 원고 송현숙에게 그간의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민사 판결도 나왔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고 법정을 나서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여사님,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여사님. 하지만 저는 조금도 기쁘지 않았어요. 자식을 전과자로 만든 어미가 어찌 기쁠 수 있겠습니까?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을 제 손으로 범죄자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도 교도소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젠 이 상처만 남은 집에서 떠나야 할 것 같다는 결심이었죠. 아픈 기억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모든 재판이 지옥같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저는 윤 회장님을 찾아뵈었어요.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현숙 씨? 편히 말씀하세요. 저, 이 아파트를 팔고 싶어요. 윤 회장님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파시겠다니요? 그 어렵게 찾은 집인데. 네, 그런데 회장님, 저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그 끔찍한 날들이 생각나서 숨이 막힙니다. 이해합니다. 현숙 씨 마음 다 이해해요. 그럼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아주 작고 조용한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교회에 작은 집이라도 구하려고요. 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제가 좋은 매입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집 구하는 것도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한 달 후 아파트가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윤 회장님이 교회의 전원주택을 몇 곳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서 작은 정원이 딸린 아담한 집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좋은 선택입니다. 조용하고 공기도 좋아요. 계약을 마치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시계와 만년필도 챙겼죠. 우리 둘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소중히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하지만 준수와 관련된 물건들은 제 손으로 대부분 버렸어요. 준수가 어렸을 때 환하게 웃던 사진도,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도, 1등 했다고 좋아하던 트로피도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중 김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방금 아드님 박준수 씨가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거절하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편지라도 한 장 전달하고 싶다는데요. 그것도 사양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 어떤 것도 받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서영, 그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더러운 글씨를 읽고 싶지 않았어요. 이사 가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 변호사님과 윤 회장님이 이른 아침부터 오셨어요. 여사님,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새 출발하셔야죠.
아이고, 두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삿짐 트럭에 짐을 다 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텅 빈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거실, 부엌, 그리고 방들,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게 씻을 수 없는 아픈 기억만 남은 곳이 되었죠. 현숙 씨, 이제 가실까요? 윤 회장님이 문 밖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네, 가요.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열쇠는 나중에 새 주인에게 전달할 거예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정원에 예쁜 봄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와, 참 예쁘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여사님, 어디에 뭘 놓을까요? 김 변호사님이 가장 큰 상자를 들며 물었습니다. 남편 영정은 저기 거실 창가 쪽에 모시고 싶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거실 한쪽에 모셨습니다. 촛불을 켜고 손을 모았어요. 여보, 이제 우리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됐어요. 여기서는 우리 정말 평온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 회장님과 김 변호사님이 짐을 나르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정리가 끝났어요. 회장님, 변호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정말 다 잊고 편히 사세요. 네, 그럴게요. 두 분이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집을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온전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 공간이었어요.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정원으로 나가서 가져온 장미 모종 몇 개를 심었습니다. 내년 봄이 오면 예쁜 꽃이 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깊이 잠들었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새 집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원으로 나갑니다.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요. 작게 심은 토마토와 상추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집안일을 하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동네 복지관에 갑니다. 거기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돕고 말벗도 되어드립니다. 복지관에서 저는 박순자라는 분을 만났어요. 아이고, 현숙 씨, 오늘도 오셨네요. 네, 순자 씨, 오늘 날씨가 참 좋죠? 그러게요. 참 현숙 씨도 아드님한테 그런 몹쓸 일을 당했다면서요? 네, 뭐, 그렇게 됐어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하나뿐인 딸년한테 집을 빼앗길 뻔했죠. 어머나, 그러셨어요? 네, 그래도 현숙 씨는 운 좋게 되찾으셨으니 다행이에요. 그럼 순자 씨는 어떻게 되셨어요? 나는 못 찾았어요. 결국 쫓겨나서 지금 여기 복지관 근처에서 월세로 살아요. 아이고,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괜찮아요. 여기서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고 웃고 사니까 그만하면 됐죠. 순자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지관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윤 회장님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전화를 주세요. 현숙 씨, 잘 지내시죠? 네, 회장님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다음 주가 추석인데 제가 맛있는 거 들고 한번 찾아뵐까요? 그러세요. 그럼 제가 맛있는 거 준비하고 있을게요. 명절이 되면 윤 회장님이 찾아오십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김 변호사님도 가끔 들르십니다. 여사님,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얼굴 뵙고 가려고요. 어머나,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차 한잔 하세요. 감사합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눕니다. 어느 날 우편함을 열었는데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그 비뚤비뚤한 필적을 보니 준수가 쓴 거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읽어볼까 말까? 저는 결국 읽지 않고 편지 봉투를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용서는 아직 저에게는 이른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저는 평생, 영원히 그 아이를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사는 데만 집중하기로 했으니까요. 다시 봄이 왔습니다. 작년 이사 와서 정원에 심었던 장미가 드디어 꽃을 피웠어요. 아름다운 빨간 장미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저는 꽃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잘라 거실로 들어왔어요. 남편의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봤어요? 제가 키운 장미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웠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남긴 것들 때문에, 그 집이랑 아들 때문에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쫓겨나고 집도 빼앗길 뻔했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여보, 저 살아남았어요. 제가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영정 속 남편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정원 벤치에 앉았어요. 노을이 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빨갛고 주황빛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정말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행복한 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작은 행복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서요. 정원의 꽃들이 저녁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 괜찮아졌다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모은 집마저 빼앗길 뻔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이 있고 정의가 있고 저를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증여를 하실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자식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정원이 있는 제 집에서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